자, 문제를 다 점검을 해봤나요? 명심하세요. 본능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마킹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킹 다 해놓고, 잘못돼서 다시 마킹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킹하다 말고 제출해서 떨어진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킹하는 것도 주의해서 잘 해줘야 된다. 자, 이제 1회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소방 전술과 관련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밑줄 치세요. 일단은 소방력과 연소력과 즉 화세와의 관계에 따른 소방 전술의 분류는 공격 전술과 수비 전술이 있죠. 1번. 소방력이 화세보다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그럼 바로 진압을 하면 됩니다. 소방력을 화점에 집중적으로 발휘하면 되겠죠. 공격 전술을 전개한다. 맞네요. 이 소방 전술의 기반이 되는 것은 화세와 소방력 상호 간의 힘의 관계이다. 맞습니다. 소방력이 강하면 공격 전술, 소방력이 약하면 수비 전술을 쓰는 거죠. 3번. 화재의 양상이나 소방력은 각기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소방 전술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소방력이 화재보다 약하면 화면을 포위하여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재가 감소함에 따라 무슨 전술로 전환한다? 공격 전술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공격 전술은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위험물 탱크 화재 시 화재 발생 탱크의 인접 탱크 냉각이다.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접 탱크를 냉각하는 건 무슨 전술이다? 수비 전술이 되겠죠. 공격 전술의 대표적인 예? 아닙니다. 수비 전술의 대표적인 예죠. 그러면 수비 전술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꼭 이건 잡아줘야 돼요. 소방력과 화세 또는 연소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연소력을 다른 말로 화세라고 합니다. 소방력이 화세보다 약한 경우에는 무슨 전술이다? 수비 전술이다. 수비 전술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대표적인 예는요, 비화 경계도 수비 전술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대형 화재 시 풍하냉각입니다. 이걸 꼭 조심해 줘야 돼요. 풍하냉각이란 바람을 등지고 방수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바람을 등지고 방수를 해야 소방대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화점이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위험물 탱크 화재 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위험물 탱크 화재 시에 그 탱크는 진압이 안 됩니다. 그 대신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접 탱크의 냉각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꼭 숙지해 줘야 될 부분이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공격 전술이 아니고 수비 전술이에요. 2번. 다음 중 화재 조사의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읽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화재 조사의 목적은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다. 화재의 원인, 피해 및 연소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유사, 화재 방지 및 피해 경감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화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화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맞지만 실화자, 방화자 처벌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3번을 보면 방화자와 실화자의 처벌 근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수사기관의 수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기타 화재 조사의 목적은 화재의 원인, 피해 및 연소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화재 확대 및 연소 원인을 규명하여 진압대책상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소방 정보 수집 및 소방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인명 구조 및 피난 대책상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제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소방 정보 수집 및 소방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맞네요. 2번 유사 화재 방지 및 피해 경감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실화자, 방화자 처벌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니죠. 이건 수사 목적이고 화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출하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 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맞네요. 정답 3번. 3번 석유류 화재의 소화에 물이 부적절한 이유로
적당한 것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로서 적당한 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냥 내용을 파악하지 말고 제사류 위험물의 소화 대책을 보면 타고 있는 물질은 화점부터 제거해라. 왜? 계속 재발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량의 위험물 화재시는 반드시 물을 제외한 소화약제다. 왜? 화면이 기름이 물 위에 표면에 떠서 물과 함께 확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이유를 넣으면 되겠네요. 석유류 화재의 소화에 물이 부적절한 이유는 4번 연소하는 유류가 물 위에 떠서 화면의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소하는 유류가 화면을 확산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위험물 주의사항을 표시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실제로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계를 잡고 넘어갈게요. 위험물의 취급시에 위험물의 취급시 주의사항 이렇게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죠. 1류 위험물은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그 밖의 것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밖의 것. 무기과산화물은 화기, 충격주의입니다. 인류위험물은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뜨거워지면 화기, 충격주의, 산소가 분해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연물 접촉주의예요. 그리고 얘는 물기염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기염금. 물과 반응해서 산소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 밖의 것은 화기, 충격주의, 화기, 충격주의와 가연물 접촉주의가 됩니다. 가연물 접촉주의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제2류 위험물입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내용을 파악해 두고 있어야 돼요. 제2류 위험물은 일단은 인화성 고체다. 인화성이 들어가면요 볼 거 없어요. 무조건 뭐다? 화기염금입니다. 인화성만 들어가면 무조건 화기염금이에요. 물과 반응하는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입니다. 화기주의 및 물기염금이다. 화기주의 및 물기염금. 불편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세요. 그 밖의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가 이렇게 돼요. 이제 3류 위험물로 가면 생각보다는 3류 위험물 꽤 불편해요.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연 발화성 물질과 무슨 물질로 나눠진다? 금수성 물질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은 화기염금 및 이게 공기와 접촉하면 열을 흡수해서 발화점에 도달해 불이 붙기 때문에 화기염금 및 공기 접촉 엄금이 들어간다. 이 공기 접촉 엄금을 꼭 조심해 주세요. 금수성 물질은 물기염금입니다. 물과 닿으면 폭발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물기염금이 이렇게 돼요. 사료위험물은 우리 이미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료위험물의 성질이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화기염금이 이렇게 되죠. 제5류 위험물이요. 폭발물이야, 폭발물. TNT,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화기염금 및 떨어지면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주의, 화기염금 및 충격주의입니다. 제6류 위험물, 우리 위험물 중에서 불연성 물질은 두 가지가 있죠. 연료와 면류다.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불연성 물질이에요. 뜨거워지면 산소를 내어놓을 뿐이지. 그러니까 얘는 가연물 접촉주의가 되죠. 가연물 접촉주의. 한 번 더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험물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것 중 잘못된 건 밑줄 치고 제1류 위험물, 무기과산화물, 물기염금. 물과 반응하는 건 물기염금 맞아요.
이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인화성 들어가면 무조건 화기염금 맞습니다. 삼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데 자연 발화성은 무조건 화기염금 및 공기 접촉 염금이에요. 화기주의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오류 위험물은 공기 중에 산소 없이도 자기가 내어놓는 산소로 반응하니까 그게 자기 반응성 물질이야. 화기염금 및 충격주의예요. 폭발물 생각을 했죠. 정답은 3번이 잘못됐죠. 5번. 다음 중 소화약제 방출 시 질식이나 동상 우려가 있는 소화약제는 뭐다?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방사시 소음이 크고 동상 우려가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할론 소화약제는 자체 증기압만으로는 스스로 방출이 어렵다. 할론 소화 설비 소화약제 방출기에 충전 용기에 함께 충전시키는 압력원이 뭐냐? 분말 소화약제를 생각을 하세요. 분말 소화약제의 다른 압력은 뭐라고 그랬죠? 질소가스나 탄산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야지만 되죠. 자기 자신은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액화시켜서 압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액화되지 않는 가스가 좋죠. 액화되면 안 되고 액화되지 않는 가스. 액화되면 당연히 이제 자체 압력을 가해서 자체 압력으로 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또 액화되지 않는 압축가스가 좋아요. 질소가스와 탄산가스가 됩니다. 정답은 질소 1번이 이렇게 있네요. 7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효율적인 재난관리 위해 실시하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밑줄 치고 1번.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별개의 내용을 각각 집어넣고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제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재난관리도. 그러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다. 7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정리해보자. 국가안전관리에 관해서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과 그리고 뭐로 나누어집니까? 세부 집행계획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세부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느냐? 수립과 그리고 또 하나 작성 확정이 있습니다. 누가 작성해서 확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럼 집행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누가 작성하고 누가 확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요. 세부 집행계획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계획과 그리고 세부 집행계획. 그럼 세부 집행계획은 또 누가 작성, 확정을 하느냐?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누가 수립한다? 국무총리가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요? 국무총리가 이렇게 수립을 하죠. 작성도 누가 합니까? 작성도 역시 국무총리가 하고 확정도 국무총리가 합니다. 근데 언제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될 부분은 국무총리가 작성을 하고 확정도 국무총리가 하는데 확정을 하려면 누구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누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집행계획은 작성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을 하죠. 그런데 날짜 규정이 들어가요. 언제까지요? 날짜를 이렇게. 계획시행 전년도 언제요? 10월 31일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을 할 때는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조정위원회의 심의예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승인이에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부하기 참 불편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가 확정을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집행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세부 집행계획은 그러면 작성은 누가 하느냐? 작성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확정은 당연히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누가 확정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확정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1번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딱 들어봤네요. 그 대신 조심해야 돼. 확정을 할 때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걸 꼭 명심해 줘야 됩니다. 맞네요. 2번 재난 현장에서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한다. 아니죠. 그 현장에서의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자는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입니다. 시도가 아니에요.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합니다. 틀렸네요. 정답 2번. 그리고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3번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용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네요. 4번 국민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 방제의 날은 매년 무엇이요? 5이요? 5월 25일 이렇게 했네요. 자, 두 개가 빠져있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침몰일 매년 4월 16일 읽지 말고요. 그리고 소방의 날은 언제나? 소방의 날은 매년 119니까 11월 9일.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이 빠져있죠. 안전점검의 날은 국민안전의 날이 아니고 안전점검의 날은 점검 안 하면 죽는다. 매월 4일이 됩니다. 매월 4일. 잊지 말고요. 한 번 더. 그 안에 꼭 써주세요. 소방의 날은 매년 11월 9일 119.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은 한 달에 한 번이요. 매월 4일이 된다는 거.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됐네요. 8번 제사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건 밑줄 치고 1번 인화성 액체 이거 사류 위험물이네요. 소화는 공기 차단 또는 연소 물질을 제거하여 소화한다. 맞네요. 사류 위험물 주로 포소화약제를 이용한 냉각 또는 질식 소화 공기 차단 또는 연소물 제거 유류 탱크 화재 시 탱크 밑으로 위험물을 제거시켜 소화. 맞네요. 2번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등을 사용한다. 포소화약제 당연히 유류 화재에 적합이니까 맞습니다. 분말소화약제 B급, C급 화재, B급이 유류 화재용이니까 맞아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B급, C급 화재에 적합, B급 유류 화재 맞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도 B급, C급 화재니까 B급 화재인 유류 화재에 적합 맞아요. 3번 재발화가 염려되므로 최종적으로 물로 냉각 소화해야 한다. 맞죠? 4번 소규모 유류 화재 시에는 물을 이용하여 냉각 소화한다. 흔하죠. 화면에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제외한 소화약제입니다. 4번이 잘못됐네요. 정답 4번. 9번 가연성 고체의 연소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가연성 고체, 가연성 액체, 가연성 기체. 우리 가연성 기체는 뭐라고 했나요? 기체 연소는
발염 또는 확산연소, 예온합연소, 폭발연소가 되고, 액체 연소는요, 증발연소, 분해연소, 그리고 분무연소, 액정연소, 등심연소. 한 번 더 종류를 정확하게 외워야 구별이 명확해져요. 액체 연소는 증발연소, 분해연소, 분무연소, 액정연소, 등심연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물어봤나요? 고체 연소죠.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을, 자, 우리 정확하게 이런 때 출제 확률이 워낙 높으니까 고체 연소를 짚고 넘어갑시다. 9번 품명을 외워야 되는 거니까 고체의 연소다. 고체 연소는요, 첫 번째가 증발연소입니다. 증기가 발생한 증기 연소하는 것을 증발연소다. 두 번째, 분해연소. 열 분해에 생성된 분해가스가 연소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연소입니다. 일명 내부연소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로 연소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소다. 네 번째, 표면연소입니다. 산소가 고체 표면을 직접 통과하면서 연소한다. 종류는 네 가지가 되겠죠. 이때 품명 중심으로 철저하게 연습하자. 증발연소는 유황, 나프탈렌, 꼭 명심해 두세요.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 파라핀은 무엇의 주성분이다? 양초라는 거 잊지 말고요.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 요오드, 그리고 왁스가 있습니다. 품명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 문제, 그리고 이제 동형보유사를 풀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거 지금 문제 내가 정확하게 맞췄어. 너무 쉬워. 시험장에 가서도 100% 똑같을까요? 남아있는 시간이 워낙 길어요. 근데 시험도 딜레이가 됐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부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기억력이 약해지니까 그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3월 28일 카운트다운을 맞춰 공부했던 사람은 정말 힘들어진 시기가 된 겁니다. 이걸 유지한다는 게 본 걸 또 봐야 되거든.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기본 개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작업이에요.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내든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야. 한 번 더.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 요오드, 왁스 됐어요. 분해 연소는 목재, 종이, 석탄, 플라스틱. 목재, 종이, 석탄. 이 탄자 들어가는 거 조심해 주고요. 석탄, 플라스틱, 고무. 이렇게 꼭 조심해 주고. 자기연소는 제5류 위험물. 니트로화물, 니트로, 소화물,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히드라진, 유도체. 이렇게 오류염물을 꼬박꼬박 연습하세요. 표면 연소는 숯. 또 하나 석탄이 아니고 목탄이라는 거 조심해 주고요. 코크스, 금속분, 마그네슘. 이렇게 해서 품명 중심으로 좀 철저히 연습을 해라.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 뭐다? 2번의 확산연소는 기체의 연소 형태입니다. 10번 건축물 화재의 구분에서 환기지배형 화재의 특성으로 잘못된 것 밑줄 치세요. 얘는 환기지배형 화재와 연료지배형 화재 참 헷갈립니다. 보세요. 연료지배형 화재, 그리고 뭐가 있다? 환기지배형 화재는 그냥 풀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이거 하나만 놓고 푼다?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연료지배형 화재 문제가 나오든 환기지배형 화재 문제가 나오든 늘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풀어라. 이 구분하는 기준점엔 반드시 플래시오버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플래시오버 이후, 플래시오버 이전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요. 지금 나온 건 환기 지배니까 바로 가볼게요. 환기가 지배한다. 지배 부족하다. 환기량에 의해 연소 속도가 변하는 화재다. 그러면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연료량의 힌트를 넣고 환기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량을 힌트를 넣어서 지배 부족하다.
환기량에 의해 연소 속도가 변하는 화재, 연료량은 충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래시오버 이유니까 이거는 최성기다. 그럼 당연히 실내 온도가 가장 높을 때니까 실내 온도가 높다.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연소 속도 조심하세요. 연소 속도는 환기량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소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연료량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열분해 속도와 연소 속도를 비교하면 이제 해석이 다 됩니다. 연소 속도를 비교하면 연소 속도는 이렇게 느리네요. 그런데 열분해 속도는 최성기 가장 뜨겁습니다. 실내 온도가 높아요. 그럼 당연히 열분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므로 분해 속도가 빠르다. 그럼 남아도는 분해가스가 타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남아도는 분해가스가 계곡으로 빠져나가면 인하점, 반하점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를 만나면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겠지. 그러니까 옥외 분출 화염이 생성이 됩니다. 옥외 분출 화염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반대로 가는 게 연료 지배용 화재예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연료 지배다. 연료 지배, 연료가 부족하다. 그럼 된대요. 첫 번째, 연료 지배용 화재 연료량. 환기 지배용 화재의 환기량, 연료 지배, 연료량이 부족하거나 가연물의 양에 의해 연소 속도가 변하는 화재다. 부족이 들어갔습니다. 환기량은 충분하다. 산소는 충분하다. 시기는 플래시오버 이전이니까 이거는 성장기구나. 그럼 실내 온도가 최성기보다 낮으니까 실내 온도가 낮다. 그렇지만 연소 속도는 어떻다? 대단히 빠르다. 자, 이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준 건 뭐라고 그랬어요? 환기량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기량. 충분하니까 빠릅니다. 그런데 성장기의 실내 온도가 낮으니 됐네요. 열분해 속도와 연소 속도를 비교하니 연소 속도는 대단히 빠른데 온도가 낮아서 열분해 속도가 느려요. 그럼 남아도는 분해가스가 없습니다. 나오는 속도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러므로 옥외 분출 화염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거의. 옥외 분출 화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이제 이게 되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은 기본 개념 계속 연습해 줘야 돼요. 자,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바로 그냥 이게 쫙 떠오르게 가볼게요. 건축물 화재 환기 지배, 연료 지배, 환기 지배. 이거는 최성기, 실내 온도가 높네. 연소 속도가 느려. 환기 지배, 환기 부족 1번, 무창증, 소규모 밀폐된 건물 또는 내화 건축물 화재 주로 발생 맞네요. 2번, 외부에서 쉽게 찬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 온도가 낮다? 아니지, 최성기 실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해석할 때는 계구부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외부로 열 방출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열의 방출이 되지 않아서 뜨거워진다. 이렇게 거꾸로 해서 가면 돼요. 정답 2번이 잘못됐네요. 3번 환기량에 의해 연소 속도가 변하는 화재, 환기 지배, 부족이 그로 인해 변화시킨다 라는 개념이니까 맞네요. 옥외 분출 화염이 발생합니다. 남아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계속 이렇게 연습하라고. 이렇게 연료 지배, 환기 지배, 연료 지배, 환기 지배. 플래시오버 이전은 연료 지배, 이후는 환기 지배. 이렇게요. 11번 연소열에 의한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부력에 의해 실외 천장 쪽으로 고온의 계치가 축적. 왜? 이걸 뭐라고 해요? 화재 플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장을 따라 축대치로 이동합니다. 점점 두꺼워져요. 그러면 기체가 팽창하여 실외의 압력이 달라지는데 그 어느 사이 지점에 실내와 실외의 정압이 같아지는 면을 뭐라고 한다? 중성대다. 우리 해석까지 한번 가봅시다. 중성대라고 하는 것은 화재 등이 발생했다. 고층 건물과 같은 경우 또는 이렇게 굴뚝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가 위로 흘러가는 이 공기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이걸 굴뚝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굴뚝 효과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 등에 의한 부력으로 이렇게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는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 빈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로 인해서 화재 등이나
굴뚝 효과에서 공기가 올라가면 결국 뭐다? 가득 채워져 있는 만원 버스의 사람이 위쪽은 가득 채워져 있는데 밀고 들어오고 아래쪽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거와 똑같아요. 아래쪽은 압력이 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안과 밖의 압력을 비교하면 이게 프라임, 여기가 바깥이고 여기가 안입니다. 내부.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외부 압력이 높아서 공기가 밀고 들어와요. 위쪽은 P2라고 합시다. P2 프라임이다. 여기는 이제 외부가 되고요. 이쪽은 내부가 되겠지. 그럼 이제 자꾸 밀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더 만원 버스에 사람을 더 밀고 타는 것 같으니까 압력이 높아요. 이제 압력 차이로 인해 틈으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중성대는 뭐라고요? 위쪽을 보니 위는 내부가 압력이 높고 아래는 내부가 압력이 낮아요. 높고 낮고 그럼 어딘가는 압력이 같아지는 면이 있다. 지금 이걸 찾으려는 게 아니라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여기를 중성대라고 표현한다. 중성대란 이렇게 실내 압력과 외부 압력과 이렇게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면 같아지는 면을 중성대라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 자,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중성대의 아래와 중성대의 위쪽에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이거는 연기의 유출이다 라고 해요. 빠져나가는 것이다. 위에서는 유출. 만나보세요.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중성대 아래는 공기의 유입이라고 표현하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 부분에서는 자 이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을 비교해야 돼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을 비교하면 내부 압력이 높다. 한 번 더 아래쪽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을 비교하면 외부 압력이 높아서 공기가 유입. 이렇게 공기가 유입, 공기가 유출, 유입, 유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지금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원리를 자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단순하게 중성대만 찾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중성대 올라갑니다. 중성대. 건물에 중성대 올라간 건 나가요. 올라간 건 나가는 거니까 실내 압력이 높다. 들어와요. 아래는 들어오면 실외 압력이 높다. 이렇게 꼭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중성대 1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혼합이 아니에요. 혼재입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접촉시켜서 같이 쌓아두는 걸 얘기하고 혼재라고 하는 것은 다투러 가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각각 쌓는 것을 혼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12번은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따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만 따지면 돼요. 첫 번째는 합이 6이 되는 위험물, 합이 7이 되는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과 가염물, 제4류 위험물과 가염물. 그러면 1류와 6류를 빼면 2류, 3류, 4류, 5류 4개야. 그 중에 4류 위험물과 가염물, 합이 7이 되는 걸 빼면 4류 위험물과 몇 류? 3류가 있지. 그러면 가염물이면서 4류가 아닌 것, 3류가 아닌 것 제2류와 그리고 제5류밖에 없어요. 이 세 개만 외우면 끝이에요. 사료는 액체, 인화성 액체잖아. 그 속에 담가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쉽구나. 합이 7이 되는 위험물과 사리와 가염물, 합이 3류도 있어요. 3류, 2류, 3류, 4류, 5류 4개 중에서 사리와 혼재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합이 7인 게 사리와 3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가봅시다. 1류와 6류, 2류와 5류, 3류와 4류, 4류와 3류, 5류와 2류, 6류는 1류. 1류와 6류, 6류와 1류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만 외우면 되지. 합이 7이 아닌 거.
그럼 뭐다? 사류와 이류, 사류와 오류. 끝.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일단 합이 7이 있나 먼저 보는 거야. 쫙 봐. 사류, 이류 6, 3, 5, 8, 2, 6, 8, 1, 5, 1, 3, 4. 7이 없어. 그럼 끝. 그럼 이제 사류이온물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사류이온물. 정답 1번. 사류와 가연물은 이류, 사류와 오류. 정답 1번. 13번. 이제 법계에 관계된 내용이지만 소방 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밑줄 치고요. 본부장 서장은 이웃한 본부장 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 요청. 가볍게 법규 내용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그랬죠. 맞네요. 2번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받은 본부장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안 되고,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누구의 지휘에 따르느냐? 본부장 서장인데 응원을 요청하냐 요청받으냐? 응원을 요청하니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런데 관할이 바로 요청받은 본부장 서장이란 말이니까 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견 가면 자기 관할 본부장 서장은 안 가요. 그 현장에 도착하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장 서장이 있다. 다시 말해 응원을 요청한 본부장 서장이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훈련을 다 해놨으니까 이거는 관할이 아니고 요청한, 응원을 요청한이 돼야 된다. 잊지 마세요.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미리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협정을 체결하고 규약을 정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는 세 번째 줄,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맞네요. 잘못된 거 정답 3번. 우리 명심합시다. 법규의 내용을 개론해서 출제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기본적인 특징,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왜? 시험 범위가 소방조직, 소방기능이거든. 그러니까 깊이까지 들어간 내용이 아니고 법규를 한 학생들이 볼 때는 굉장히 헤드라인 정도의 어떤 내용만 알아 답을 풀 수 있는,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도 게으름 피지 말고 꼬박꼬박 나오는 문제는 점검해 주세요. 14번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라고 표현하죠. 도대체 방염이 성능을 가졌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방염 성능 기준은 14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확하게 외우느냐? 그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키워드로 외워라. 첫 번째는 번호 불꽃 제거 후 불꽃을 올리며예요. 올리며 연소 상태 그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두 번째는 올리지 아니하고 번호 불꽃 제거 후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 상태 그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타고 들어간 면적과 그 시간 동안 타고 들어간 길이, 그리고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의 접염 횟수, 불꽃과의 접촉 횟수, 최대 연기 밀도, 이렇게. 물론 개론과 법규가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대략 많게는 2문제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해요.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불꽃을 올리며 화염이 있는 상태, 올리지 아니하고 화염이 없는 불똥 모양으로, 불티 모양으로 타고 들어가는 타다가 그칠 때까지 걸린 시간. 화염이 있을 때가 위험하니까 수치만을 이렇게 해요. 단어는 올리며, 올리지 아니하고, 면적, 길이, 횟수, 밀도로 연습하고, 수치는 이렇게 연습하라고요. 20, 30, 50, 20, 이렇게 20, 30, 50, 20, 3, 400 이렇게 연습해야 수치 정확도가 높아요. 20, 30, 50, 20, 3, 400. 이거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수치가 떠오르고 만나지냐 점검이 돼야 돼요. 이거 20초 이내, 30초 이내, 50제곱센티미터 이내, 20cm 이내. 이거 3회 뭐라고요? 이상이죠. 유일하게 얘는 이내가 아니고 뭐가 붙는다? 이상이 붙는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상.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연기 많이 맡으면 죽는다. 죽을 사 400 이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염 성능 기준 꾸준히 연습을 해주고요.
올리며 올리지 아니하고 면적, 길이, 횟수, 밀도 아주 간단하죠. 20, 30, 50, 23, 400이 됩니다. 그러면 가세요. 옳은 것은 1번 올리지 아니하고니까 30초 이내 딱 들어맞네요. 정답 1번 나왔습니다.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이상이 아니에요. 이내 틀렸죠?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립니다.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인데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려요. 최대 연기 밀도 맡으면 죽는다. 죽을 사 400 이하인데 500 이하 틀립니다. 정답 1번. 15번 다음 중 화재 건수 산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동그라미요. 우리 한 건의 화재의 정의부터 발화점 1개, 발화부터 진화까지가 한 건의 화재예요. 그리고 예외 조항이 있죠.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이거 별건의 화재 아닙니다. 예외 조항은 키워드가 필요하다. 뭐라고 그랬나요? 지진 낙뢰에 무조건 한 건. 두 번째, 누전에 의한 누전 화재.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 화재. 그냥 쉽게 지진 낙뢰 한 건, 누전 화재 한 건 이렇게. 그러면 별건으로 보는 게 있죠. 동일 범위 아닌 방화나 불장난, 동일 범위 아닌 방화나 불장난 별건. 이렇게 키워드를 외우면 바로바로 나와요. 실수 없습니다. 자, 갈게요. 지진, 1번 지진 몇 건? 한 건인데 별건 화재 틀려요. 2번 방화 끝났네요. 별건의 화재인데 한 건 화재 틀립니다. 3번 한 건의 화재란 한 개의 발화점, 발화부터 진화 맞네요. 정답 3번. 4번 누전점이 같은 노전에 의한 화재, 누전 화재 한 건, 그런데 별건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답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득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답이 보인 거야. 그냥 보이고 쭉쭉쭉. 그리고 이제 다 풀고 나면 그러죠. 너무 쉬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점검까지 다 끝낸 거잖아. 그래서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6번 포수용액 방사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사 능력은, 포수용액 방사차의 방사 능력은 2000리터/분 이상이다. 비치량은 소약제 비치량 10만 리터 이상 이렇게 했죠. 2000리터/분 이상.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줬던 이산화탄소 방사차는 40kg/초 이상이 방사 능력이고 비치량은 3000kg 이상이에요. 그리고 분말 방사차는 방사 능력은 35kg/초 이상, 비치량은 1400kg 이상. 그 다음 마지막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는 방사 능력은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40kg/초 이상, 비치량은 1000kg 이상. 그리고 제독차는 주조토나 가성소다를 각 몇 킬로그램? 50kg 이상. 이렇게 꼬박꼬박 읽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화재조사 활동 중 본부장 서장이 청장에게 긴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형 화재는 사람, 돈 이렇게 기억하랬죠. 사람, 돈 순서대로 5, 10, 50. 한 번 더 5, 10, 50. 그러면 숫자만 보세요. 5, 10, 50. 맞는 거 뭐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요.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 피해 50억 이상. 이게 대형 화재. 거저먹기네요. 정답 2번. 넘어갑니다. 18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줍니다. 일단 열 감지기. 이거는 감지기의 종류는 무조건 출제 1순위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직 제대로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감지기 종류 그리고 특징, 키워드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나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지기의 구분이다. 감지기는 크게 열 감지기와 무엇으로 구분한다? 연기 감지기로 이렇게 구분하죠. 열 감지기는 다시 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차동식과 그리고 정원식과 그리고 뭐다? 보상식이네요. 연기 감지기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이온식 감지기와 광전식 감지기다. 이렇게. 차동식은 다시 또 둘로 나눠지죠. 차동식,
스포트형.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단어에서 단어를 유추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죠. 스포트, 스팟. 어떤 한 지점이구나. 일국소의 열 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입니다. 스포트형 감지기. 자, 이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얘들은 워낙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분포형이란 넓은 범위, 스폿 분포, 반대잖아요. 넓은 범위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그럼 정원식 감지기는 정원식 역시 마찬가지로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스포트형 감지기.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원식.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감지선형 감지기잖아요. 이렇게.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동작하는, 차이가 나야 동작하는 것. 정원식.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일정 상승률 이상, 일정 온도 이상. 이렇게. 보상식은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다. 이거는 단어를 보니까 스포트형 감지기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 말 그대로 차동식 감지기와 정원식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게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어 자체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얘들은 구별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온식은요, 말 그대로 이온절과 변하여 작동하는 거니까 이온식 감지기. 광전식은요, 광량이 변하여 작동하는 거니까 광전식 감지기 그대로 각각의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열 감지기의 종류는 이온식, 광전식이 아니에요. 이온식, 광전식은 연기 감지기고요. 틀렸네요. 연기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 설치. 맞네요. 정답 2번. 보일러실이나 주방 등에는, 보일러실이나 주방 등은 이거죠. 정원식 감지기, 보일러실이나 주방 등 다량의 화기 취급 장소는 정원식 감지기입니다. 그런데 보상식 감지기 아니에요. 보상식 감지기는 차동식 감지기가 정원식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게 보상식 감지기예요. 4번 감지기는 실내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공기가 유입되는 곳이니까 가까우면 감지가 안 돼요. 그러므로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합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에요. 틀렸네요. 정답은 2번밖에 맞지 않네요. 19번 다음 중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다. 자, 우리 여전히 지금 현재도 행정행위는 출제 확률은 낮지만 우리 2022년부터 올해 다음에 시험 끝나면 이제 행정법이 추가가 돼요. 이제 그때가 되면 행정법의 내용이라 행정법에 맡기면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론에서는 출제 확률이 현재는 있는 겁니다. 어차피 행정법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를 보세요. 행정행위의 구분이다. 명칭을 기억하면 이건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구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야. 행위적 행정행위. 처음 공부할 땐 참 어려웠지만 이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거저먹힐 거예요.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야 돼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어떻게 하라? 공, 통, 수, 학으로 암기를 해라. 한 번 더. 공, 통, 수, 학으로 이렇게 기억해내라.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이 이렇게 됩니다. 공, 통, 수, 학이다. 공증은 공인, 인식 표시행위, 확인은 확판, 판단 표시행위를 잊지 마세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다. 자, 우리 형성적 행정행위는 어떻게 였나요? 어떻게 였다? 특인데 이렇게 연다고 그랬죠? 특인데 특허, 인가, 대리가 됩니다.
형특인데 괜찮네요. 준 어떻게 하라고요? 공통수학입니다. 자, 다시 또 명령적 행정행위는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요. 하, 허, 면입니다. 하, 허, 면. 이렇게.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허, 면이다. 하명, 허가 면제가 되고, 자, 우리 하명은 4개의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작, 부, 급, 수. 이렇게 한 번 더. 작, 부, 급, 수다. 자기 하명. 이렇게요. 해야 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부자기 하명.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그런데 금지, 정지, 중지만 들어가면 부자기 하명이에요. 급부 하명이다. 교육비 납입, 수수료 납입. 즉 금전, 노력, 물품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죠. 수인 하명은 무조건 받아들여라. 행정주체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뭐라고 한다? 수인 하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 허가는 대인 대물 혼합 허가로 분류합니다. 허가는 이건 출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인 허가, 사람에 대한 허가, 소방기술자에 대한 허가, 대물 허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허가, 혼합 허가, 소방시설업이나 관련의 등록을 얘기합니다. 뭐 출제할 이유가 없네요. 면제란 자기, 급부, 수인의무의 소멸을 명하는 행정행위다. 그 대신 수인하명 사항은 꼭 외우라고 그랬죠. 몇 개? 4개. 기억나나 볼까요? 강제 처분명령과 질문 들어갑니다. 소방자동차는 먼저 갑니다. 무슨 통행이라고요? 우선 통행. 그렇지. 소방대는 무리를 통행합니다. 무슨 통행이요? 그렇죠. 긴급 통행. 그리고 소방 공무원의 뭐다? 출입 조사가 됩니다. 소방 공무원의 뭐가 된다? 출입 조사가 이렇게 돼요. 소방 공무원의 출입 조사 이렇게. 단어 말하면 거저먹기입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명령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하, 허, 면, 하명, 허가, 면제, 통지는 해당되지 않죠. 정답 3번. 20번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책임자가 들어가면 중앙, 지방, 공공, 대통령령. 한 번 더. 중앙, 지방, 공공, 대통령령. 그럼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와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무슨 영어로 정하는 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행정안전부령 틀리네요. 정답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회 내용을 마무리 졌어요. 잠시 쉬었다가 또 10분간 문제 풀고 이제 10분을 줄게요. 10분간 문제 풀고 2회로 넘어갑니다. 휴식.